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지만 지난해 12월이었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 이 조치로 인해 판교와 광교 등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택지지구에는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조치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첫 순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뉴스 시작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아파트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매 제한 기간 과연 얼마나 줄어드는지요? 네, 전매 제한이란 신규 주택을 계약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부 신도시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길어봤자 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는데요. 수도권 공공택지 과밀 억제권역은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줄었고요. 비과밀 억제권역도 중대형 3년, 중소형 5년에서 각각 1년, 3년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주택 규모별로 2년씩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좀 전에 과밀 억제 권역이냐, 비과밀 억제 권역이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네,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 인천,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의왕, 광명, 부천이고요. 기타 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 용인, 광주, 안산, 화성,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매 제한 완화 조치로 수혜를 입게 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이번 전매 제한 완화 조치로 인천 청라지구, 김포 신도시, 오산 세교, 광교 신도시 내 용인 지역, 파주 신도시, 화성 동탄 2신도시, 평택 청북지구 등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역에서 분양하는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들이 계약 후 1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중소형 아파트도 입주 시점에 맞춰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도시 아파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황금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네,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지겠죠. 워낙에 그 청약 시장이 가라앉아서 과거와 같은 청약 열기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현재 분양가 자체도 많이 낮아져 있고 여기에다가 전매 제한 기간까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청약 수요 지금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전매 제한 완화 조치와 더불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재당첨 금지를 풀어줬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네, 정부는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경우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3에서 10년간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기존 주택에 당첨됐다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해도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장기간 다른 민영주택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여기서 민영주택이란 민간업체 및 주공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말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중대형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죠. 정부가 지금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한 것은 투기 수요가 개입된 과도한 청약 열기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처럼 청약률 제로의 아파트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오는 2011년 3월까지 기존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와 당첨자 가구원의 재당첨 제한을 없애고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15만 명 정도가 새로 청약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약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전국적으로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그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이 대두가 되곤 했었는데 이처럼 이 재당첨 금지 폐지 조치가 생겨서 청약 열기가 되살아난다면 분명 부동산 시장에는 이만큼 더 큰 호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종합을 해봤을 때 짧아진 전매 제한 기간 그리고 재당첨 금지 폐지 조치로 인해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고 재당첨 금지 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은 결국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로라도 신도시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청약의 제한이 줄어들고 짧은 시간 안에 되팔 수 있다면 신도시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신도시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서는 데다가 간선 도로망과 지하철 등이 집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성까지 높아진다면 다시 인기 청약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아파트들은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결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신도시 역시 주택 수요가 크게 되살아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종 규제를 풀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들,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무쪼록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돌파구가 돼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의 양희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이죠.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근처입니다. 탁 트인 한강을 보는 것도 좋지만요, 이곳은 유명 가수들의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한잔할 수 있는 미사리 카페촌이 근처에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짭짤한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사리 카페촌은 7, 80년대 인기 있던 통기타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는 카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처음엔 단 2곳이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곳에는 약 50여 곳의 라이브 카페가 영업 중으로 주말엔 손님들로 일대 교통이 혼잡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미사리가 주말 나들이 코스로 인기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올림픽 조정 경기장 때문인데요. 인공 호수와 자전거 하이킹 코스, 잔디광장, 놀이보트, 축구장 등 다양한 레저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소풍과 모임 장소, 야외 결혼 장소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과 라이브 카페촌의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곳, 바로 오늘의 경매 물건인데요. 미사리 조정 경기장 서쪽 인근 하남시 덕풍동 64-1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지상 2층에 건물 2채로 이뤄진 이 건물은 현재 1층에는 음식점이 영업 중이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딸린 1층짜리 부속 건물은 식당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307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26제곱미터 이르는 대형 건물입니다. 네, 건축 양식이 워낙 독특하고요. 또 넓은 마당에 조경이 참 예쁘게 어우러져서 이 큰 도로에서도 한눈에 쏙 드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야외 나들이 나오셨다가요, 건물 참 예쁘네 하면서도 안에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매력적인 건물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호재, 바로 인근의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서쪽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새로 길을 뚫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향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해당 건물의 지가를 올리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건, 바로 뛰어난 교통 여건인데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잠실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으로 오가거나 외곽순환도로 상일 IC를 통해 구리 지역 및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용도 매우 편리합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1층에 음식점 사장님과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 2명의 임차인이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2층에 정모 씨만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치 좋은 미사리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건물, 임대를 주셔서 임대료를 받으시거나요,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계획이시라면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은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2명의 임차인 문제와 좀 더 자세한 권리 분석은 스튜디오 안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은 미사리에 위치한 근린주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그동안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물건은 근린주택입니다. 이 아파트와는 달리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경매 임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을지 리치옥션의 김우석 팀장님 모시고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용어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린주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오늘 물건은 1층엔 식당이 2층엔 주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처럼 근린주택은 주거공간과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상업공간이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중간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물건을 좀 살펴볼게요. 팀장님, 기본 정보 좀 주시죠. 오늘 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4단지 1번지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서 토지 면적은 526제곱미터이고 건물 면적은 307제곱미터의 비교적 큰 건물입니다. 건물 용도는 말씀드렸듯이 1층은 근린시설, 2층은 방 3개로 이루어진 주택입니다. 아무래도요, 이 건물이 단순한 그냥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 상가 부분이 함께 있는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그 상가 부분의 임대 수익은 잘 나는지 장사는 잘 되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1층 음식점은 보증금 3천만 원, 월 190만 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가 물건의 정확한 매출 산출은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 이곳이 고급 한정식집이라는 점, 현재 월세 190만 원을 받는다는 점에 미사리 조정 경기장과 카페촌으로 인한 수면 이동 인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추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 답사를 가시게 되면 주변 부동산의 시세와 매출액 등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풍산지구라는 개발의 호재가 있어 아파트가 입주하는 경우 매출액이나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이른바 하남시 풍산지구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주변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까? 한 몇 세대 정도? 네,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1원 약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풍산지구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총 5,76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만큼 주변 녹지가 풍부하고 한강, 미사리 조정 경기장 수변 공용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이마트, 학교 등 최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 진입이 용이하고 외곽순환 고속국도, 중부고속국도가 가까워 많은 인구수가 유입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쳐 향후 오늘 경매 물건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임대 수익도 적지 않은데요. 이 주변에 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되면 집값도 올라가고 장사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의 매력은 이 정도로 이제 끝을 맺고요.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물건에는 총 6건의 저당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신청되어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03년에 설정된 하남농협의 저당권인데요. 따라서 최저가 8억 3,842만 원의 낙찰 시 영순위로 법원 경매 비용 약 1,257만 원, 최선순위인 하남농협의 7억 1,500만 원이 배당이 되겠고요. 2순위 또한 하남농협의 1억 2,342만 원이 배당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후순위 권리들은 배당 없이 모두 말소가 되겠습니다. 네, 낙찰과 함께 후순위 권리들이 모두 말소가 된다고 하니까 권리 분석상 상당히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1층의 상가 임차인 그리고 2층의 주택 임차인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층 임차인이 이모 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90만 원이라고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으나 후순위 임차인으로 순위가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범위 안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액도 받지 못합니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보증금의 2억 1천만 원 이하, 보증금 3,900만 원에 1,170만 원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모 씨의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의 2억 2천만 원으로 그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의 임차인 정모 씨 또한 임차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아 배당과 최우선 변제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세입자들의 명도 이전 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입찰가를 써내실 때 추가적인 명도 비용을 감안하셔야 될 듯 합니다. 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전세 보증금 모두 잃게 된다면 순순히 집 비워줄 사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찰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입찰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입찰가 예상이 쉽지가 않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라 입찰가를 적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 물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풍산지구 개발의 호재와 함께 가격 거품이 적었던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 시세를 따져봤을 때 현재 이 물건의 가격은 최초 감정가인 13억 3천만 원 수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미 2회 유찰된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명도 비용을 감안하고 계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그만큼 이 물건의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팀장님,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물건의 경매 일정 좀 알려주세요. 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4-1번지 근린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 번호는 2008타경 12455번이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 5개에서 2009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3억 1천만 원이고요. 현재 2회 유찰되어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인 8억 3,842만 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물건을 낙찰받으면 추가 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처음부터 깨끗하게 잘 지어진 데다가 정원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추가 보수가 필요 없다는 점도 분명 장점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매에서 근린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근린주택의 경우엔 낙찰자가 직접 거주,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과 함께 집가 상승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주택의 경우 단순히 등기부 등본상의 서류상에 나타나는 권리관계 이외에도 유치권 같은 수무보병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낙찰받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해당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불법 중개축으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가 아닌지 해당 구청에 들려 부과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근린주택은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미사리에 위치한 별장 같은 집, 관심 있는 분들은 미사리에 직접 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물건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치옥션의 김우석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해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Q&A. 그 첫 번째 코너에서는 경매 투자의 궁금증 해소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경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 사실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분석이 경매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그 일반 매매와는 달리 그 매수인이 모든 그 권리상의 하자를 그 판단해서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그 등기부 등본 또는 그 외에 낙찰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즉 인수해야 하는 권리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낙찰자로서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딱히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얽힌 그 권리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권리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매매와는 달리 매수인이 낙찰 이후에 생기는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얽힌 권리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을 해보죠. 권리 분석 이것이 궁금하다. 그 첫 번째 궁금증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물건이란 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물건이란 일정한 물건, 즉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그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은 그 채권과는 달리 그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요.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그 대표적인 물건으로서 우리가 그 소유권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유권은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아파트를 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물건으로 이러한 소유권이 있고요. 이외에도 지상권과 지역권 그리고 유치권이 있습니다. 또한 그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배당과 관련되어서는 그 전세권과 저당권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건은
채권과는 달리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알아두시면 차후에 배당 순위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내가 만약 집주인이라면 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권리 분석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합니다. 네, 부동산 권리는 크게 물권과 채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좀 전에 물권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채권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그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한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만 대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은 그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절대권으로서의 물권과는 달리 그 상대권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진다라고도 합니다. 또한 그 물권과 달리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꼭 유념을 하시고요. 통상적으로 채권과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채권과 물권은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로 갈린다는 점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권리 분석 이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 궁금증은 뭘까요? 네,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물권에 속한 권리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동산을 담보로 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은 일단 성립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그 저당권은 그 현실로 발생해서 존재하는 확정 채권을 존재로 하지만 근저당권은 원본의 확정 기일과 최고액만 정하게 됩니다. 즉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어느 일정한 시기에 계산해서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근저당권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경매와 관련돼서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권리 분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권리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는 달리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고 사실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산기에 이르러서야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할 때는 근저당권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 분석 이것이 궁금하다 네 번째 궁금증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네,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에 속한 개념들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무에서 가장 그 질문이 많은 용어들입니다. 네. 먼저 그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돈을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소송은 통상 1심만 해도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소송 도중에라도 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처분하면 채권자는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무조건 그 판결문상의 청구 금액을 무조건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승소한 판결문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소송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우리가 가압류라고 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최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그 경매 배당 절차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서 가압류권자에게 일정한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압류권자에게는 직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가져가야만 실제로 배당금을 준다라고 하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압류는 소가 제기가 됐을 때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든지 혹은 빼돌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런 재산을 묶어두는 그런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처분은 어떤 개념입니까? 네, 그 가처분은 그 부동산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될 때 그 상황을 고정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그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채권자는 부득이하게 채무자를 상대로 즉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사전에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해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경매 물건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물건은 절대로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 후에도 이러한 그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요. 차후 가처분권자가 채무자 즉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낙찰 후에 말소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법원에 잠깐 임시로 맡겨두는 그런 개념을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해서 가처분이 설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 소지가 좀 크니까 낙찰 받으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권리 분석 이것이 궁금하다. 5번째 궁금증입니다. 뭘까요? 네, 이번엔 가등기가 무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가등기의 개념과 더불어서 가등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까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가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건,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미리 보전하려 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그 가등기에는 담보 가등기와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요. 담보 가등기는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당권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따라서 경매 낙찰 시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어 말소가 됩니다. 즉 입찰자 입장에서는 담보 가등기는 특별히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본등기의 요건을 미루어서 장래에 있을 본등기의 준비로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이미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매수인은 또다시 아파트를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차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반면에 또한 그 매도인이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두는 등기입니다. 실무에서는 그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확인은 채권 계산서를 통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찰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요. 만약 이러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등기된 선순위 가등기라고 한다면 역시 절대로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순위 가처분과 같이 낙찰 후에도 낙찰자가 이러한 가등기를 인수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배당 요구 유무로 담보 가등기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물권과 채권 그리고 이에 속한 권리들의 개념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권리 분석 참 쉽진 않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경매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난이도 높은 권리 분석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해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Q&A. 앞서 경매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두 번째 코너에서는 2009년 부동산의 알짜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투자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현 시장 분석과 전망 해볼 텐데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을 해보고 향후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글쎄요, 현 시장 뭐 급매물은 속출하죠, 매수세는 실종됐죠, 하루가 멀다하게 집값은 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우선은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를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적은 것은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그 세계 경제의 그 금융 위기를 갖다 보셔야 되고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로 파생 상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파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가장 크다는 문제는 바로 커플링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들어왔는데 이 부동산에서 가장 전초다 우리는 선두주자는 뭐냐면 선두로 개발하는 업체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009년도 1사분기 3월까지 약 2조 1천억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은 지난 11월 3일 날 부동산에 대한 대안을 갖다 내놨는데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서 최근에는 뭐냐, 가계대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심리적인 위축에 의해서 지금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그래도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이전을 안 하다가 보니까는 바로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서서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만수 장관이 청와대에다가 간략하게 보고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분양 업체들이 계속 지금 현재 고시되지 아니한 것까지 보면 약 26만 호가 지금 미분양으로 대체가 돼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건설사의 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암울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더 폭락을 하면서 디프레이션 그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전반적인 시장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가계, 기업, 금융권 할 것 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이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교수님,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건지 그 첫 단추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예, 이제 우선 화면을 한번 봐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면은 우선은 제일 먼저 구매자, 유효 수요라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도 매입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분양에 대한 이제 증가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가격이 파괴되는 현재까지 약 40%에서 50%까지 그야말로 절반의 집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아까 나와 있던 PF 자금서부터 금융기관의 가장 크다란 뇌관인 PF 자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뇌관인 가계발 위험이 이제 가계발 도산이라고 그래야 되죠. 가계발 그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가계발 그 위험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 금융기관으로 유동성이 그 문제가 되죠. 그러면 유동성이 문제가 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대로 디프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분양 증가와 가격의 붕괴라고 우리는 그 시점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는 건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현재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불황의 이면에 그런 국내외 환경적 요인 또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사이클이 이어질지, 이 불황의 끝은 어디쯤일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도표에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1991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다라고 우리는 이제 98년도에 하락을 하는데 여기 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하락 기간이 91년도에 나타난 건 약 2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98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외환 위기라고 그러는 건 조금 일반 경제로 봐보면은 약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불황의 늪은 언제까지 갈 거냐, 약 2년에서 4년이라고 주기하는 것이 2년에서 4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그 통속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대치 우성 같은 경우를 봐보면은 1988년도 올림픽이 일어난 이해에 1억짜리 아파트가 지난 2007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억 5천, 16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 대치 우성을 샘플로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제가 11억까지 지난 10월 달에 작년 그 2008년 그 10월 달에 세미나에서 예측을 했는데 현재 11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산술 계산 방식으로 하면 약 30%가 지금 하락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우성 아파트의 가격 변동 사이클이 관건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신데 왜 하필이면 이 아파트입니까?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경제 현상,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이 잘 된다라고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보는 거고, 전자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듯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러면 아무래도 강남 3구가 되는데 이 강남 3구에서도 특별히 대치동이고, 이 대치동에서도 우성 아파트에 대한 보통 옛날에 분양을 했을 때는 개포 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치 우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동부 센트레빌, 타워 팰리스, 또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분당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표적인 샘플을 대치동의 대치 우성 아파트를 보시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은마나 미도나 또 아니면은 재건축의 대명사인 개포 주공 아파트라든가 개포 시형이라든가 이러한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그 대치 우성의 아파트에 대한 변화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주택 시장에 대한 바로메다로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정 아파트에 따라서 어떤 주택 시장의 사이클이 변동된다는 게 참 흥미롭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전 참 처음 한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앞서 사이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과연 우리 가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의 3대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작년도 추석 때 필리핀을 잠깐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 대비한 약 25%의 경제 하락이 우리나라는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달러화 대 환율을 따져보면 약 한 158%, 위엔화 대 환율을 보더라도 약 35%라고 우리는 급락세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그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결국은 70%라고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결국은 불황의 늪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 그 구조가 결국은 전 세계 경기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커플링 효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작년 9월 또 11월 또 그 다음에 금년도 2009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위기를 또 이제 그 많은 그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크다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금리 환율이라고 봐야 되죠. 이 환율이라고 우리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약 2,10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단기 외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보통 와타나베 주식이라고 우리는 엔캐리에 의한 현상이 금년 이번에 3월 달에 도래할 거로 보는데 무난히 극복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의 그 심리적인 패배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전 수요,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버블에 대한 효과는 꺼졌지만은, 그러나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패배감이나 또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밝은 봄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경제 위기에 유독 한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서 이렇게 세 가지 커플링 금리, 저지선 제로 모두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가계발 금융 위기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요. 가계발 금융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요거는 작년도인 2008년도 1월 기준으로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중요한 정책 LTV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가계담보대출에 대한 비용이 약 36%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료들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가격이 주택 가격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약 20%선 정도의 그 여분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문제로 잡았던 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PF 자금의 그 금융 부실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 가계발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크다는 염려를 안 해놨다가 현재 최근에는 담보 비율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하락에 의한 그 이자 부담이 이제 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이 현재의 작년 2008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이 연체로 걸려있는 가계발 대출 비용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점점 가시된다라고 그런다면 전 지금 얘기하는 금융권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금년 1월서부터 봄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계발 위험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이 큰 문제이지 대출 부담이 지금 문제로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큰 위기감은 봉착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출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 하락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는 곧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운용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가계발 금융위기는 그런 면에서 낫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한편 미분양이 큰 위기를 몰고 올 거다 이런 예측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미분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미분양은 현재 정부 통계는 16만 호인데 약 1만 호가 수도권에서 늘어나서 약 26만 호, 통계대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26만 호인데 간단하게 2억씩 잡더라도 52조라고 우리는 돈이 지금 현재 미분양에 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대주단에 100대 그 건설사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만은 현재 저 정부에서 발표한 거 봐보면은 약 16군데 정도의 건설회사가 퇴출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부에서는 미분양을 매입을 해주는데 건설회사에 대한 정리를 할 거는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이 미분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가장 크다는 문제는 과거에는 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1998년도 IMF 때를 봐보면은 이때는 이제 공공택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면은 주택공사 아파트의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는데 10년 후인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한 미분양은 가장 큰 문제가 일반 건설회사에서 그것도 수도권에서 그것도 중대형의 바로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정부에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11번의 그 MB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 건설회사를 지원해주고 또 그 다음에 미분양 문제를 그 일반인이 매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내놨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은 요동도 하나 하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국민들이 매입하지 아니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놨지만은 현재 정부에서 가장 큰 뇌관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미분양에 대한 해소 대책인데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이번 1월 달에 그 청와대로부터 이제 다시 대안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또 투기 지역 해제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 요 마지막 남은 두 가지 대안을 아마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또 미분양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3구 투기 과열지구 해제 그리고 양도세 완화 이 부분이 결국 미분양 해결의 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뭐 미분양 위기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 구조 조정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돼야겠고요. 또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또 선제적인 아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이 미분양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잘 따져보는 일이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미분양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미분양이 원래 실질적으로 2007년도 9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2년 전으로 회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상한제가 되면서 건설회사가 그 다음 상한제 물량에 걸려 있지 아니한 물량들이 시중에 나온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싼 아파트가 나왔는데 이 비싼 아파트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 광교 신도시 옆에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짝퉁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지역과 네. 그다음에 일산 신도시 주변 지역의 그 짝퉁 신도시, 제가 지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쪽 지역에 고가 분양하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주변의 매수를 위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고 있는 수요 이상으로 수요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적은 것은 작년도인 2008년도에 그 잠실 지역에 약 2만 4천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2만 4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2천 세대가 입주를 만약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때문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3개 구나 4개 구의 물동량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의 10배인 2만 4천 세대가 2008년도에 바로 입주하게 되면서 수도권 전체 시장을 흔들어 놨고 또 그 다음에 금년도 2009년도에 가장 크다란 또 공급 물량의 문제가 되는 게 약 2만 가구인 판교 지역의 신도시의 입주 물량입니다. 요 입주 물량에 의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약세 시장으로 또 보고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거에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또 아니면 방안을 또 봐야 되고 이번 1월 달에 분양하는 판교에서 동판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추세를 여러분들이 1,600만 원에 분양하고 있죠. 요거에 대한 추세를 여러분들이 잘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2009년도 여러분이 부동산 특별히 주택 시장에서 바로메다로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또 시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9년에는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와야 되겠고 또 그 바뀐 정책에 발맞춰서 가게나 기업도 또 다른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글쎄, 요거는 다음번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바닥점을 잡아놔야 되는데 이 바닥점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 해줘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그 PPT 파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 경기가 좋아지기 바로 3, 4개월 전에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 좋다는 건 3, 4개월 후에 일반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일반 경기가 좋으면 곧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통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윙겨집니다. 그런데 2009년도 새해 벽두서부터 정부에서는 전국의 18군데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국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4조 정도를 일반 6월까지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를 얘기냐? 일반 경기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옮겨지는데 이 부동산 경기를 앞장을 세워서 일반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 문민정부 시절에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봐서 외국에서 예견한 대로 우리나라가 약 한 3년에서 7년이라는 외환위기를 겪을 거다라고 봤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 1년 정도에서 1년 반 만에 끝나버립니다. 바로 뭐냐,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일반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과연 2009년도 하반기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SOC라고 하죠.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강의도 역시 기대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 전략 세우셨나요? 각종 규제 완화 조치로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맞게 부동산 투자 전략 잘 세운다면 올 한 해 내 집 마련의 기쁨도 또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큰 도움 되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